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힘들어서 커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앞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목에 좀 반응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목소리가 좀 나빠도 목소리 소리는 다 잘 들리죠? 하여튼 쌤은 학교 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3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PMP라고 하는데 휴대폰처럼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어인데 PMP거든요. 그 PMP를 들고 PMP에다 EBS 동영상을 강의를 넣어서 앞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PMP에 세워놓고 강의를 봤습니다. 참 그래놓고 이제 쌤한테 들키면 참 몹쓸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못했다 내가. 그냥 깔끔하게 강의가 좀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애둘러 말을 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내가 보던 발견하셨던 선생님은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하면서 컸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또 생각이 있을 거고 또 그게 다들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프린트해서 저 스캔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건데 충돌을 하지 말자. 항해사로서 회사에 가서 매뉴얼은 배우면 되고 절차도 내가 습득하면 되고 훈련, 서류, 인간관계, 기타 배워야 될 것들은 가서 배우면 되지만 문제는 책으로도 물론 이론은 배우고 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습 때 항해사들이 한 번씩 네가 한번 놀아봐. 어선들이 막 있을 때 또는 상선들이 트래픽이 많이 겹치는 구간에서 네가 직접 한번 해봐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더라도 충돌을 안 해야 됩니다. 충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충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막 수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넓은 바다에 배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얼마나 넓은데 이렇게 도로처럼 길이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바다에 항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항로로 들어가기 전까지 넓은 구역에서 어떻게 배가 부딪히냐, 얼마나 공간이 많은데 그 부딪히려면 일부러 부딪히려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충돌하기 어려워요. 충돌을 한다는 게 진짜 충돌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저기 앞에 가고 있는 배가 있다. 저 배의 옆구리를 내가 충돌하고 싶어. 그래도 하기 힘들어요. 주변에 다가오는 배가 있다. 저 배의 정통으로 내가 한번 진짜 옆구리 그 홀드에다가 한번 내가 충돌하겠다 해도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어쩌다 우연찮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그 충돌의 위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엄청 위험합니다. 아까 그 경우처럼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이는 변하지 않지만 거리가 가까워진다. 우리 해상국교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상대방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가 약간 변하더라도 선박과 타선박 간에가 실제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경우, 또는 대형선, 거대 예인 선녀를 만나는 경우 거리가 가까워진다 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충돌의 위험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충돌의 위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좌연 또는 우연으로 변칙을 해야 되고 속력도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속력 줄였다가 기관부한테 욕먹을까봐 내가 무서워서 속력 못 줄인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사들은 항해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일이 많아지고 우리 배가 엔진이 잘못될까봐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실제 실무에서 엔진을 쓰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엔진 RPM 살짝만 조정하면 기관실에서 기관장이 바로 전화 오니까 야, 이항사, 삼항사 뭐하냐? 엔진 쓰기 전에 기관실 연락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끼어 들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전화를 하고 기관실에 당직 기관사가 내려가서 메인 엔진 조정을 위한 스팀 압력 조정할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조절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소리 듣고 욕먹을까봐 엔진을 못 쓰면 우리 배 20명은 내가 당직 서는 동안 쉬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당직 서는 사람 자야 되죠. 내가 새벽 당직 서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다음날 일과를 위해서 데이워크 하거나 당직을 위해서 자야 됩니다. 맞죠? 근데 내가 당직 기관사 깨우는 게 미안하니까 내가 엔진 살짝 건드리면 압력 조절을 잘못해서 알람 오고 기관실에 사람 내려가야 되니까 미안해서 엔진 안서서 충돌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연 우연으로 언제든 탈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엔진도 증속보다는 감속이 훨씬 더 유효하겠죠. 증속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즘에는 엔진 RPM을 조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스피드가 걸리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rpm에서 우리 배 맥시멈이 180이다. 근데 100에서 150rpm으로 내가 텔레그래프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150rpm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메인 엔진이 엔진 연료 분사량을 늘리고 실제 150rpm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조절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프로그램에 설정된 프로시저에 의해서 RPM이 늘어나기 위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수용하게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실린더 안의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그때 그 증가된 연료량에 따라서 실린더 압력에 따른 배출, 그 다음에 그 각종 라인업의 조절 이런 것들이 냉각수도 냉각수 양도 늘어나야 되겠죠. 냉각수 온도와 냉각수 입구 측과 출구 측 온도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입구보다는 출구 측 온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실린더 안에 압력 형성을 위한 그 분위기, 압력 형성을 위한 조건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냉각수도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냉각을 잘 시켜줘야 안에서 효율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높아지면 실린더가 녹는다든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도한 압력이 잡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기관사들이 설령 알람이 와서 내려간다, 알람이 온다고 배가 엄청나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알람이 온다는 건 평소 설정 범위보다 수치를 벗어날 뿐이지 알람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남을 알려줄 뿐이지 알람이 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알람 종류에 따라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으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알람 자체를 통해서 내가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지 알람이 왔다고 내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 조절에 절대 주저하지 마라. 절대로 내가 만약에 어선이 지금 앞에 오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틀어도 안 되겠어. 그럼 일단 크래시 어선 땡겨놓고 풀투 스타보드 또는 풀투 포터 해가지고 좌연 또는 우연으로 확 벤치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뇌리 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충돌을 절대 하지 말자. 충돌을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충돌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율적으로 파악한 충돌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아까 일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레이더에 대한 충분한 수치를 바탕으로 충돌의 위험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회피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조금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의 길이 조절이 잘못되게 되면 레인지 스케일은 내가 보는 건 실제로 화면 거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벡터 길이가 벗어나게 돼버리면 내가 몇 분 뒤에 우리 배가 위치할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게 벡터 길이인데 그게 너무 늘어나 버리면 내가 여기 있는 건데 내가 실제로 보는 범위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벡터의 길이를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지 스케일을 점점점 줄인다는 것, 내 벡터의 길이도 줄여서 상대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벡터의 합성을 내 눈으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되면 트루모션에 트루 벡터를 놓고 쓰면 본선과 상대선과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박과 내가 어느 정도 겹치게 될까를 바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대로 갖다 놓고 돌리게 되면 이 선박 이렇게 오는 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간다면 이 선박은 이렇게 점점 다가올 텐데 이때 충돌의 위험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의 길이는 반드시 일치시켜서 조절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라는 것. 레인지 스케일 줄인다. 벡터 길이도 줄이고 레인지 늘리면 벡터 길이도 늘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헤드업과 노스업의 차이점,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경하실까 하는 거는 당직사관의 전적인 판단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을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흔들릴 텐데 잘 봅시다. 자, 갑시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GPS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GPS부터 항상 켜주세요. GPS는 여기 있는 마우스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파워를 켜주시고, 파워를 켜주신 다음에 우리 배 포지션 이렇게 잡히겠죠? 지금 DR로 되어 있는데, 자, 잡혔습니다. 목표로 갔죠? 여기서 레인지 스케일을 좀 더 당겨주시고요. 네, 당겨주시고, 이렇게 본선 잡혔습니다. 본선을 센터로 넣는 방법은 세 번째인데, 여기서 놓고 가운데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놓고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 이동, 다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으로 센터가 잡히죠. 바로 이 가운데 기능입니다. 센터를 잡으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잡히는 애들 있죠? 이 친구들 이렇게 지금 잡히는 친구들, 이거 지금 눈에 상당히 거슬리죠? 여러분 레이더에서 허상, 거짓상 또는 간섭현상 두 가지를 배우는데, 간섭현상과 거짓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거짓상은 허상이라고도 하지만 말 그대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간섭현상은 이런 것처럼 본선의 레이더의 특성한 성질 때문에 어떤 간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길게 표시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간섭이냐 하면,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interference rej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sweep to sweep corre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sweep이라는 게 여기 지금 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눌러보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비활성화시키면 뜹니다. 이게 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지금 시뮬레이터라서 상당히 이런 효율적으로 많은 걸 나타내고 있는데, 주변 선박에 있게 되면 동일한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선박들 간에 레이더 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간섭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X밴드 또는 S밴드를 사용할 때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런 간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선에서도 실무에 나가셔도 인터피어런스 리젝션 IR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인터피어런스 리젝션이 앞에 글자마다 IR이라고 하거든요. IR을 누르시게 되면 그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훨씬 깔끔하죠? 네,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노스업하고 헤드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벡터의 길이와 레인지 스케일과 연동돼야 된다는 점 설명해 드렸죠. AIS 켜면 상대 선박들이 타 선박들의 AIS가 같이 떠야 되는데, 지금 저 옆에 있는 다른 브릿지들이 AIS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건 켜야 되겠죠? AIS를 켜야 그 선박에 대한 내가 알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 굳이 매뉴얼 어카이어 기능을 쓰지 않아도 내가 타겟에 대한 충돌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매뉴얼 어카이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어카이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보죠. Push the button and then select the target to acqui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튼을 누른 다음에 타겟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타겟팅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Push the button and select the target to acquire. acquire가 얻다는 말이죠. 얻다, 획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추를 누르고 선박을 클릭하게 되면 그 선박에 대한 타겟팅 정보를 내가 수집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갈게요. 가서 이게 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섬이겠죠. 지금 보니까 섬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선박을 생각하고 눌러보게 되면 뭔가 뜹니다. 1번 깜빡깜빡 하면서 1번 타겟팅 정보가 생겼죠. 자, 다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없애고 싶으면 여기 보면 알파에 치즈 트랙이 있습니다. Push then select, hold down in more than 2 seconds to choose all track 하면 이거 누르면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볼게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타겟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누르면 바로 생성이 되죠. 1번 타겟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타겟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choose the target 하면 누름과 동시에 1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어카이어를 통해서 타겟을 설정하시고 치즈 트랙을 통해서 타겟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겟팅 정보 파악을 위해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시면 자, 넘버원 타겟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우리 지금 CPA, TCPA 많이 했죠? 자, 그 다음 BCA, BCPA 디그리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매뉴얼 한번 볼게요. 자, 타겟 넘버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건데 지금 스피드가 9.4노트로 찍혀 있네요. 요거 좀 잘못된 겁니다. 자, 타겟팅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게 모든 JRC 그다음 푸르노 어떤 메이커사마다 단추 이 버튼에 대한 위치나 그다음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매뉴얼 어카이를 통해서 타겟을 설정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누르게 되면 넘버원 타겟 찍히죠. 그다음 타겟 삭제를 위해서는 치즈 타겟을 통해서 타겟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로 볼게요. 자, 1번 넘버원에 대한 지금 벡터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본선 벡터도 빨간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정된 물평에도 불구하고 벡터가 뜨는 건 지금 잘못된 설정, 이게 한 번씩 실선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벡터 길이를 조정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말 그대로 벡터 막대기의 끝에 있는 점이 바로 설정된 시간 뒤 우리 배가 가 있을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넘버원 타겟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넘버원 타겟 같은 경우에는 12분 뒤에 이 선박의 이 1번 선박 같은 경우에는 12분 뒤에 1번 선박의 위치가 여기 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벡터의 길이에 따른 의미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레인지 링을 활성화시키지 않게 되면 레인지 링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 링이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위치를 가늠하기가 좋아요. 자, 레인지 링이 1마일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겟 이거 플로팅 시트 연습했던 것처럼 요게 링 간 간격이 1마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헤드마커 이거는 비활성화 시킬 때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요거를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선 헤드마커가 여기 지금 디그리 각도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 같고요. 여기 뭐 레이더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레이더 올리만 보고 있죠 지금. 레이더 올리만 누르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레이더 영상만 나타내 주라 이 말인데 우리는 레이더 영상과 함께 본선과 타선까지 타겟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EBL과 VRM이 있는데 EBL과 VRM을 가지고 육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레이더에 나타난 육지와 EBL과 VRM을 통해서 위치를 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아마 추수란 쌤하고 배우셨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었죠. 내가 레이더 영상에서 관측한 육지 영상을 바탕으로 EBL이나 VRM을 갖고 우리 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느냐? GPS에 지금 우리 배 위치가 선생님 다 나와 있는데 제 위치를 왜 다시 찾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사실은 이제 우리 종이에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액디스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이냐 하면 툴에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2포인트, 3포인트. 자, 점 2개를 통해서 위치를 낼 거냐, 아니면 3개를 통해서 위치선을 포지션 라인을 작도할 거냐가 있는데, 저는 new 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인지로. 자, 레인지 타입이 설정이 됐죠. 자, 이때 get 커서를 클릭하시고, 우리 배 주변에 있는 육지, 이거 뭡니까? 오병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병도 등대를 찍고 설정을 하시고 거리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거리를 내가 만약에 랜덤이니까 한 3마일 하겠습니다. 3마일 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보시면 09시 57분에 오병도 라이트하우스로부터 3마일 거리에 해당되는 VRM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이게 바로 위치선입니다. 우리는 근데 레드에서는 요 레인지에 의한 거리 위치선을 바로 낼 수 없기 때문에 VRM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 이게 바로 오병도 라이트하우스로부터 3마일에 해당되는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우리는 원래 종이 궤도로 치면 이렇게 디바이더로 정정합니다. 컴퍼스로 연필을 꼬아서 작성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거리에 의한 위치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래에는 종이 궤도에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종이 궤도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 위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VRM을 가지고 위치선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VRM 하면 이렇게 파란 거 나오죠. 근데 센터에다가 찍은 다음에 누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VRM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 점이 움직이죠? 얘가 사실은 요 안에 있어서 안 보였던 건데,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센터를 잘 찍어주세요. 좌클릭하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얘를 오병도 라이트하우스로부터 3마일에 해당되는 원을 끌 거다. 지금 VRM이 3.6마일에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해서 레인지 스케일을 잡고 쭉 늘리게 되면 3.8, 지금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죠. 3.9마일, 3.9마일, 4. 무슨 말이냐면 오병도 라이트하우스를 센터점으로 잡고 했을 때 3.9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우리 배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이렇게 작동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추수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오병도 등대로부터 3.9마일을 이용한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작도를 하나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활성화하시면 또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나타나는데요. 얘를 센터점을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겹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갖다 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만 줄여놓고 3.9인 걸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센터를 잡고 밖으로 빼겠습니다. 빼시고 다시 늘려서 3.9에다가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또 다른 위치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센터를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어디에 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레이더 영상에서 내가 관측한 거리. 자,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배 센터에 있었겠죠? 센터에 있던 것을 내가 거리를 관측합니다. 늘려서 끝단을, 이 섬의 끝단을 5.6마일로 관측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줄여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쭉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움직이네요. 이 친구를 센터점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화면을 쳐다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데리고 올게요. 네. 그래서 끝단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5.9를 만들어 주시면 5.5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선, 거리에 의한 위치선 두 개가 만들어지고 겹쳐지는 포지션이 바로 본선의 위치점이 되겠죠. 본선의 위치를 바로 확정하게 된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본선의 위치를 정한다는 건 위치선을 작도를 통해서 본선의 선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GPS가 오프된 상태일 겁니다. 자, 오프된 상태에서 본선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레이더를 가지고 육지와의 거리를 산출하셨죠. 오병도 등대로부터 3.6마일, 그 다음에 이쪽 육지 끝단으로부터 5.5마일에 대한 거리에 의한 위치선 두 개를 작도를 하셨기 때문에 두 거리에 의한 위치선의 교점이 바로 본선의 위치임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본선은 움직이는 상태이므로 특정한 위치 작도를 위한 기준점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했냐면 본선으로부터 3점 몇 마일, 그 다음에 본선으로부터 오병도 등대 몇 마일 해서 본선의 위치를 정할 수 없는데도 본선의 위치에 컴퍼스 침을 갖다 놓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선은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에서 기준을 잡고 거리를 작도했기 때문에 미세하게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작도를 위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거리 측정을 하셨죠. 본선으로부터 육지 특정 육지까지의 거리를 VRM을 통해서 이렇게 작도를 해서 거리를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 아주 재빠르게 본선으로부터 잰 거리를 기준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작도를 하셔야 그 교점을 본선의 위치로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VRM을 통한 Variable Range Marker VRM을 통한 본선의 위치 확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것이 바로 거리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작업인데 이제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베어링 라인을 통해서 작도할 때 중요한 점은 뭡니까? 육지 중간이 어딘지를 내가 알 수가 없죠. AIS가 있다면 확실할 수 있지만, 그래서 VRM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웬만하면 육지 끝단, 내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끝단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단을 설정하시고 나면 내가 오병더등대가 있는 이 특정한 섬의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섬의 끝단으로부터 측정한 거리가 119.9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본선에서 바라볼 때는 119.9도지만 이쪽으로 바라볼 때는 몇 도가 돼야 되죠? 반대쪽으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119.9도이기 때문에 180도를 그대로 더하시면 해당 각도가 될 텐데요. 그러면 내가 이 육지 끝단으로부터 180도를 더한 각도를 본선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대로 그어주시면 하나의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에 의한 방위에 의한 위치선이 되겠죠. 이 친구 자체가 사실은 위치선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선 이렇게 쫙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하니까 오프센터 기능이 되네요. 오프센터 기능이 되면 마찬가지로 쭉 데리고 오셔서 육지 끝단에다가 데려다 놓고 쭉 돌리시면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었고요. 그 다음에 세컨 EBL 데리고 와서 이 친구도 만약에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오프센터 기능 설정되죠. 그대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그대로 여기 있네요. 중심이. 네. 데리고 오셔서 육지 끝단으로부터 기준 잡으시고 기준 잡으신 거리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게 바로 거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을 이용한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제가 확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면 레이더와 EBL과 VRM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의 측정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오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금 한 요 내용들은 조금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L과 VRM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할게요. EBL과 VRM을 통해서 거리와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작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의 길이, 노스업과 헤드업, 코스업도 있는데 코스업은 헤드업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할 때 본선의 헤딩과 코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 좌현 또는 우현에서 미치는 외력의 영향이 있을 때죠. 본선의 헤딩이 000도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 배 코스가 010도로 향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는 머리는 000도를 보고 있지만 우리 배는 실제로 이렇게 10도로 향한다는 거겠죠. 맞죠? 그렇다면 외력은 좌현에서 우현으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코스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배는 우현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좌현에서 힘이 와서. 자, 그럴 때 코스업과 헤드업을 구분할 수 있고 노스업도 있고요. 자,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은 아까 설명했는데요. 트루 모션은 본선과 타선이 각각 실제로 향하는 벡터를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배는 본선이 이쪽으로 가고 상대 선박은 이렇게 내려오는 선박인데 이 상태에서 렐러티브 모션을 먹이시게 되면 잠깐만요. 트루 벡터 렐러티브 자, 트루 모션 그대로 해놓고 자, 트루 벡터를 하시게 되면 본선과 타선이 실제로 각각 향하는 방향만 나타내 주지만 이 상태에서 렐러티브 벡터를 하게 되면 본선 벡터가 사라지면서 타선박의 벡터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선박은 그냥 뒤로 빠지는 상태일 뿐이죠. 왜냐면
실제로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 선박이 이렇게 오는 배인데 내가 우리 배 윙브리지에서 바라보면 이 선박은 그냥 뒤로 빠지는 선박일 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겠죠. 트루 벡터와 렐러티브 벡터. 자, 모션은 움직임인데요. 트루 모션을 하게 되면 레이더 화면 우리 배 센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화면이 점점점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렐러티브 모션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트루 모션을 하시게 되면 화면은 그대로 있고 배가 점점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서 본선이 사라져 버리니까 트루 모션은 좀 불편하겠죠. 근데 렐러티브 모션을 상대적 움직임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선은 센터에 고정되어 있지만 타 선박과 육지 영상들이 본선이 센터점에 고정된 상태에서 뒤로 빠지든지 뭐 옆으로 빠지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 트루 벡터와 렐러티브 벡터도 적절하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뉴얼 어콰이어, 그 다음에 치스트레이크와 설명해 드렸고요. 오토 어콰이어 하면 자동으로 물표를 다 잡게 되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위가 만약에 막 이렇게 떠 있게 되는데 부위를 다 어콰이어 해버리면 좀 불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 자, 그 다음 조작에 관한 거라서 이건 제가 좀 설정을 하는 건데 요거 뭐 AIS를 켜려면 보이지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제가 막 설정을 해둔 겁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GPS 켜시고 잠시만요. GPS 꺼져 있죠. GPS 켜시고 그 다음에 GPS 켜주겠습니다. 네, GPS 켜면 상대선에 대한 거 뜨죠. AIS 있는 선박들이니까 다 뜰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타겟을 없애고 치즈 트랙을 통해서 치즈 트랙 클릭하고 없앤 다음에 이 선박 자체에 대한 AIS를 파악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넘버 2 타겟 같은 경우에는 벤치 스케일 좀 늘리면 자, 넘버 2 같은 친구에는 지금 C 브릿지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 도대체 넘버 2가 어떤 애입니까? 잡아봅시다. 네, 이 친구가 A네요. A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C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액티브 AIS 되어 있는데 액티브 시켜볼게요. AIS에서 액티브 시키고 이 친구도 오토 말고 AIS 하겠습니다. 액티브. 네, 그러면 액티브 시키자마자 넘버 2 브릿지, 넘버 2 타겟, 넘버 4 타겟이 각각 A 브릿지와 C 브릿지 이렇게 나왔죠. 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본선 벡터, 실제 벡터 나오고 타 선박들 실제 벡터 나오니까 이 배는 나는 여기로 가지만 이 배는 이쪽으로 빠지는구나. 그러면 벡터의 방향과 길이만 봐도 본선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다 없다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벡터 길이를 적절하게 설정을 안 해놔서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리면 30분 뒤에 이 선박은 여기 있을 것이고 30분 뒤에 저는 여기 가 있겠죠. 충돌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벡터 길이도 저기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너무 짧으니까 판단이 잘 안 되죠. 길이 따라 조절하시고. 자,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게인, 튠, C, 레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신 내용들을 필기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제법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 머리가 좀 복잡하시더라도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우리가 뭐 제법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명심하셔야 될 거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그대로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필기하시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다니면서 처음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설명해준 내용이 그냥 내가 다 아는 거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속속들이 하나씩 건드려 보면서 수행평가 대비하고 이론 수업까지 할 테니까 조금 혼자 있더라도
공부 안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먹읍시다. 알겠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못 오고 학교를 졸업을 해버리면 저랑 못 만나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회사고 3년 나왔는데 시간은 그냥 흘러갔고 아는 건 없고 배는 타야 되는데 면허는 어떻게 또 붙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학교 졸업했으니까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적극성, 내 의지,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없으면 20살 다 큰 사람한테, 다 큰 어른한테 제가 학생 때처럼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똑바로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조금 편하게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편하다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잘 해봅시다.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차트랑 액티스로 라인 오브 포지션, 위치선 작도해서 본선 위치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EBL과 VRM을 통해서 위치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충돌의 위험성 파악 이런 것들이 이번 학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수업하시고 필기하신 내용 댓글에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